실적 장세 후반부로 가기 시작하면은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의 실적을 체크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유가를 필두로 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은 그 상승 압력 자체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누가 갑이냐 이겁니다. 네,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 이석진 소장님, 금융연수원 겸임 교수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우리가 원자재에 대해서는 그냥 크게 워낙 캐파가 큰 곳이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신경 쓸 일이 없었는데 네네. 요즘은 이제 원자재의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뭐 금리 인상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거에 따라 또 기업들의 이익이 달라지고 있고요. 네. 하여튼 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원자재 가격이 최고치를 뭐 계속 갱신하고 있다. 사상 최고치를. 네. 이 상황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원자재는 뭐 한 1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슈퍼사이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10년 전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원자재 가격이 최근 들어서 많이 급등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우선 그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료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제일 많이 오른 그 두 개의 그림이 이 선이 있을 거예요. 이 파란색하고 녹색 선을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은 원유 ETF의 1년간 성적표고요. 아. 예, 이 녹색이 그 WTI 유가의 지금 1년 성적표입니다. 한 56% 정도 올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 보라색 선 두 개가 원자재 전체 지수의 현물가와 선물가예요. 비슷하게 한 30%대 초반 정도 오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는 이게 바로 미국 S&P 500 지수죠. 연간 지금 1년간 한 12% 올랐는데 원자재들이 훨씬 많이 오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원자재 측면에서는 분명히 투자자들이 이제 원자재에 투자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좋은 뉴스긴 한데 전체 금융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뉴스인가? 이거는 좋은 뉴스 아니에요? 이게 지금 주가 빠지고 있는 이유가?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위 지금 제일 투자자분들이 많이 아시는 얘기가 유동성 장세하고 실적 장세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동성 장세는 대부분 이제 경기 회복 국면이거든요. 이런 국면에서는 주식이 끌고 원자재가 뒤에 따라가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 확장기, 소위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원자재의 상승 어떤 폭이 주식을 앞서가면서 지금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실적 장세에 들어섰다는 건 확실한데 실적 장세의 초반이냐 후반이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장세의 후반으로 가게 되면은 문제가 기업들의 실적을 볼 때도 질적인 부분을 더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뭐 위메이드 이제 주가 하락 보면 알겠지만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실적이 되게 잘 나왔다라고 했지만 주가는 급락을 했거든요. 원인은 돈을 정상적으로 번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ICO를 한 것. 그 소위 유동성 장세에서는 거의 묻지마식으로 실적만 잘 나오면은 뭐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적 장세 후반부로 가기 시작하면은 반대 현상, 그러니까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의 실적을 체크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동성 장세하고 실적 장세라는 게 결국 생각해 보면은 기업들의 주가는 왜 오르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유동성이라는 건 결국에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떨어진다라는 측면인 거고요. 실적은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싸게 하고 실적이 좋아지면은 기업들의 어떤 주가가 올라갈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에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실적 장세 후반으로 접어들면은 소위 그 어떤 자금 조달 비용의 증가만큼 실적의 증가 기대가 높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과거에 그런 적들이 많다. 그런 통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초반에 금리를 올릴 때는 기업의 실적이 그 금리 상승을 이길 만큼 더 좋아지는데 실적 후반기로 가게 되면은 금리 상승만큼 실적이 증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그게 원자재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 국면하고 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원자재가 좋아지는 시기, 원자재가 제일 많이 오르는 시기는 오히려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좀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시점, 우리가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갔다 얘기하는데, 네. 소장님은 지금 초기라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기라고 보세요? 후반이라고? 전형적인 그 나타나는 현상은 후반부예요. 그러니까 실적 장세 후반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실적 장세의 시작, 왜냐면 실적 장세 역시 주식 시장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후반이라고 하면 이제 거의 이제 끝 마무리 그렇죠. 구간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봐드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약간 좀 불쾌해질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일 수도 있겠지만 또 새롭게 또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이제부터 또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다. 새로운 또 사이클이 시작되면은 나도 한번 이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석진 소장님은 주식시장 이제 실적 장세 우리 좀 이제 상승할 거를 기대하는데 금리 인상 이후에 네네. 오히려 좀 이 원자재 시장의 동향을 봤을 때 네.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쪽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부터 금리를 올린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지금 연준의 금리를 보면은 벌써 한 세 차례 네 차례는 오르는 게 지금 반영돼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 저 10년물 미국채 금리.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이제부터 올리는 전통적인 국면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부터 금리를 올린다면은 실적 장세에 지금 진입한 셈이 되겠지만 사실은 이미 금리를 3번, 4번 이상 올린 지금 국면이랑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장세의 초반이 아니라 후반부로 보는 게 더 논리적이고 좀 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우리 이제 인플레이션 뭐 여러 원자재 인플레이션도 그렇지만은 이게 좀 가라앉을 것을 기대하잖아요. 원래 이제 파월 의장도 조금 뭐 몇 달 후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이제 갑자기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올해 들어와서 이제 풍지박산이 났는데 네네. 좀 어렵게 보시나요? 다시 이게 좀 가라앉을 앞으로의 그 전망에 대해서 원자재 가격? 네, 저는 당분간은 원자재의 강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까지는 템포러리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주장했던 네. 연준이 일시적이다. 그렇죠. 이제는 템포리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더 많이 쓰고 있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잡힐 수 있는 것이냐라고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요새 MMT라고 해가지고 모던 모네터리 시어리라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엔 무슨 논리냐면은 금리를 올리지 않고도 정부가 돈을 풀어서 계속 경기를 부양할 수 있고 물가 상승 압력을 잡을 수 있다라는 하나의 논리거든요. 우리 보통 현대화폐 통화 이론이라고 그렇죠. 하나요? 뭐 그렇죠. 그렇게 예, 현대화폐 표현하죠. 통화 이론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논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이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은 금리를 올리지 않고도 계속 성장할 수 있고 금융시장의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정치인이 안 좋아하겠습니까? 정치인은 돈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막 공약 내놓고 그거 다 쓰면. 정치인들 입장에서 제일 내놓으면 안 되는 공약이 증세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그 정치인들의 성향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과연 거의 중앙은행이 지금 정치에 약간 좀 종속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중앙은행이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금리를 많이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얘기는 물가를 그렇게 빨리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근데 이제 물가를 못 잡는다고 하면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이 금리 인상 혹은 긴축 이게 강도가 점점 세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0.5bp 올라가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네네. 한 번에. 네. 근데 그러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거나 이 꺾이지 않는다면은 네. 더 강력한 조치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중앙은행이 신뢰를 계속 유지하고 내일이라도 중앙은행이 개입만 하면은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는 투자자들의 생각이 광범위하게 펼쳐진다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템포러리하게 가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힐 거라고 보지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유가를 필두로 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은 그 상승 압력 자체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주류, 그러니까 지금의 큰 가장 여러 가지의 그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우리 소장님의 제 의견이시잖아요. 의견이죠. 예. 근데 제 의견이긴 합니다만, 저와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경제학자들도 최근엔 많이 늘고 있죠. 네. 네. 갑자기 그 신뢰도를 확 부여를 하시는데 나만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시장에는 강세론자와 약세론자가 있고요. 그렇죠. 강세론자의 논리와 약세론자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선택할지는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이제 우리 소장님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네. 반대로 지금 이제 잘 해결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반대편 논리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 네. 논리는 무엇을 근거로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뭐 결국에 제 생각입니다만 제 생각입니다만 양쪽의 생각을 예, 이게 사실 경기 사이클이 과거에는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로 이제 바뀌어 왔어요.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지금 벌써 한 13년, 14년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경험하시기에 이 시장이 결코 꺾이지 않는구나. 중앙은행이 개입만 하고 정부가 개입만 한다면은 더 갈 수 있어라는 그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광범위한 이런 믿음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도 계속 가다 보니까 연준에 대한 그냥 확고한 믿음, 해결할 수 있다는. 연준과 선진국 정부의 이런 어떤 그 경기 부양에 대한 노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공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있었던 팬데믹이라는 사태를 겪으면서 오히려 시장은 훨씬 더 점프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이면 한 8, 90명 정도는 더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벌어지는 현상이 아닌 네. 데이터가 아닌 네네. 그냥 그런 환경을 용인할 수 없는 정부와 네. 중앙은행들의 어떤 스탠스 요거를 기대하는 거군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좀 뭐 과격하게 말하면은 공짜 점심에 이제 길들여진 측면들이 많다라는 거죠. 하긴 예전에 보면은 2020년, 21년 이렇게 초반까지만 해도 어려우면 연준이 뭔가 방법을 내놓겠지 이런 기대감을 많이 가졌잖아요. 네네.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은 그때랑 좀 다르다는 거예요. 2018년, 19년도에도 연준이 금리를 올리다가 결국 시장에서 반박이 많았고 논쟁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금리를 다시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면은 결국에는 금리 좀 올리다가 말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물가 상승률이 2%대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7%대란 말이에요. 여기서 과연 좀 올리다가 다시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이냐. 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 상황을 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막 엄청난 수요에 의해서 네. 발생이 된 게 아니라 공급단의 문제. 그러니까 네. 물건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다 보니 뭐 물류 대란이 됐든 뭐 아니면 공장이 안 돌아가든 코로나 때문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겨난 거기 때문에 네. 요것이 해소가 되면 금세 네. 해소될 수 있는 일시적 문제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단 말이죠.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느끼는 이런 현재 상황은 전형적인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거는 뭐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시는 부분인 거고, 공급 측면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일시적인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 요인은 이 락다운이 해결되면 결국에는 팬데믹이 물러가면은 다시 공급망이 돌아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공장에 돌아가고 하면서 펼쳐질 것이다, 다시 풀릴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구조적인 부분은 임금이에요. 임금은 한번 올라가면 빠꾸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임금이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모든 국가에서. 미국만이 아니라.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임금 상승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또 노조의 힘이 다시 또 커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엮이면서 임금 상승 부분들, 그리고 뭐 이게 또 좀 약간 좀 벗어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가만히 보시면 이 기그 이코노미, 소위 어떤 플랫폼 이코노미가 들어오면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 라이더 쪽으로 가시고 하면서 훨씬 소득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가시는데, 공장에서 정말 필요한, 생산에 필요한 그 생산성 증가에 필요한 노동력은 또 감소하면서 이분들도 구하려면 또 임금 더 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구조적인 임금 상승 요인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템포러리한 부분도 있지만 구조적인 부분들이 같이 섞이면서 최근에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전형적인, 그냥 전형적인 인플레이션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플레이션의 가장 쉬운 정의가 뭡니까? 오늘이 제일 싸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뭔가 그걸 돈을, 현금을 물건으로 교환을 하려고 하는, 그게 그렇죠. 이제 더 악화를. 그렇죠.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생각을 소비자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원자재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내일 모레 되면 더 비싸질 거기 때문에 일단 재고를 확보하자. 그래서 계속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실물 수요와 투기 수요가 다 섞인 측면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투기 수요가 이것을 이끌었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인 기업들의 실질 수요를 바탕으로 한 성구매,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그럼요. 지금 기업들의 그 재고 확보 노력이 지금 되게 높아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왜냐면 더 자꾸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럼요. 오늘이 제일 싸다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현재에 빨리 쌓아놔야 되는 거고, 이런 현상이 지금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슈퍼 백어데이션이라는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요즘 우리 주식시장에서 오르는 주식들 보면 뭐 음식료주라든가 철강, 그러니까 이게 그 원자재 가격을 물건값에 전이시킬 수 있는 산업은 오히려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물건값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런 논리로 이제 상승한단 말이죠. 그렇죠. 실제로 이게 적용될 수 있는 업종이랄까요? 이런 게 있나요?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나열할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시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똘똘한 한채가 아니라 그렇죠. 똘똘한 그 주식에 대한 수요, 인기, 메리트가 더 높아지는 시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누가 갑이냐 이겁니다. 결국 물가가 오르는 거 이상으로 제품 가격을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 기업이 갑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갑인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어떤 기업들이냐면은 소위 필수 소비재 기업들하고 에너지 기업들이에요. 에너지, 유가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의 뭐 최고라고 하는 이유가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소비자 물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냉난방, 그리고 어떤 교통비 이런 거거든요. 다 에너지, 유가예요.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원유라는 게 산업의 쌀이거든요. 당연히 얘들 입장에서도 원유를 제일 먼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소비자들도 기업도 원유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당연히 갑은 원유 기업들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뭐 자료 약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1년간 주요 어떤 뭐랄까요? 에너지, 농산물 이런 원자재 관련 기업들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 제일 많이 오른 이 기업이 뭐겠습니까? 이게 엑슨모빌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유가가 올랐으니. 이 에너지 기업이
정유 기업, 이 원유 생산 기업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주가 올랐다는 거죠. 주가 그래프인 거죠. 그래서 이거 주가 그래프예요. 이거 엑스모빌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똘똘한 그 주식이라는 건 결국에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물가가 올랐다고 해도 결코 소비를 줄이지 않는 게 뭡니까? 지금 이거 보면은 이거 코카콜라 그리고 맥도날드. 이거 사람들이 저 물가 올랐다고 해가지고 콜라 안 사 먹고 하지 않습니다. 맥도날드 가서 빅맥 먹습니다. 당연히 이건 성과가 괜찮죠. 그리고 한국에도 이런 게 있죠. 한국의 똘똘한 그 제품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겠습니까? 절대 없어서 안 되는 라면. 815 콜라. 요 보시는 게 라면인데요. 농심 신라면. 그래서 이 농심 주가가 그래도 최근에 제일 이렇게 좋게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다음에 연브란드라고 해가지고 요거 버거킹하고 뭐 이런 펩시콜라 이런 거 갖고 있는 기업들이죠. 요런 계속 기업들. 먹는 음식료 결국 음식료군요. 음식료하고 에너지. 이게 대표적인 그 가치주죠. 그러니까 성장주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예요? IT,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것들이지 플랫폼 않습니까? 기업들. 그다음에 내구 소비재. 그다음에 반대로 그 가치주라고 한다면은 에너지, 파이낸셜, 금융업종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에너지하고 이 필수 소비재 이쪽으로 투자자분들이 가시는 게 조금은 요새는 안심이 되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은 우리 소장님은 네. 일단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라 네. 전형적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연준의 방식은 금리 인상과 긴축과 뭐 이런 것들로 그걸 막으려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러니 그것은 결국 주식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렇게 네. 낮출 거라고 보시는 건데 그 가운데서 이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전될 수 있는 음식료라든가 네. 이런 쪽들을 정유라든가 네. 에너지 기업들 네네. 이런 주식들은 그나마 좀 오를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제 말의 핵심은 누가 갑이냐, 어떤 기업이 갑이냐. 지금은 갑인 기업이 그래도 성적이 제일 좋을 수밖에 없는 시대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네. 예, 지금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2022년은 전형적인 인플레이션의 진행 과정에 있고 이런 과정에서는 어떤 기업이 갑인 기업이냐 이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제일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